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네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 부분이고요. 우리가 물질이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 있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 단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요. 자, 핵심 직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 번째,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을 구분하자는 거지.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할 거고,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부도체라 할 거고, 그 다음에 애매한 거 있잖아.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걸 반도체라 하겠다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반도체가 중요하죠. 반도체의 특징과 소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되죠. 이거 공부하면 이번 단원이 끝이 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읽어볼게. 자, 원자의 전기적 성질이 나와 있죠. 저 원자의 구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자,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 자,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죠. 왜냐하면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는 원래 중성이죠. 왜냐하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이 들어있잖아.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부호가 반대고 똑같죠, 크기가. 그래서 항상 원자는 중성이다.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유전자.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 원자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속박이란 말 꼭 기억하시고, 원자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원자에서 탈출하여 떨어져 나와서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다. 자, 자유전자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유전자. 속박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물질 내에서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봐요. 현재 왼쪽이 원자 구조가 나와 있고, 당연히 원자 핵이 뭔지 아실 것이고, 자, 전자가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속박된 전자라 하죠. 그럼 원자 핵과 전자는 서로 전기력을 받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전자는 안쪽으로 힘을 받고요. 원자 핵은 전자 쪽으로 힘을 받겠죠.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잖아. 맞죠? 그래서 속박된 상태가 되는 거고, 자, 물질을 원자들이 결합하게 되면 이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자에서 속박된 전자가 물질 내에서 밖으로 나와서 평소에 매우 자유롭게 사방팔방으로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우리 뭐라 한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이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것이고, 열도 잘 통하는 것이고, 광택도 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유전자 때문인 거야. 이까지가 기본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는 구분해보자, 물질을. 자,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을 구분할 텐데, 자, 물질은 물질 내 자유전자 이동에 따른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체거나,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거나,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부도체거나, 자, 부도체를 다른 말로 절연체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애매하죠. 통했다 안 통했다, 특정 조건에 따라서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놈을 반도체라 합니다. 이 세 개로 구분되는 겁니다. 자, 그림 봅시다. 자, 도체는 말 그대로 전자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질 내에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전압을 걸게 되면, 전극을 걸게 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죠. 우리가 전압 보게 되면 음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밀고 가죠. 양극으로 들어오게 되죠. 전자가 한 개 나가면 한 개가 들어오게 되죠. 그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고, 그럼 전자이동 방향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거지만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인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자이동 방향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전류는 무조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이 전류 이동 방향이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물질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금속들, 자, 모든 금속들은 전부 다 도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속은 전기를 잘 통하니까 전부 다 도체가 되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한다. 그 이유가 뭐가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자, 다음 부도체를 봅시다. 절연체죠. 자, 구조를 보게 되면 자유전자가 거의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자들이 원자에 속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걸어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그지? 물론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건데, 통상 전압 내에서는 아예 안 흐르고, 그러니까 전압이 매우 높아지면 만볼트 이렇게 가면 다 흐르죠. 그런 구분이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정 전압 내에서는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절연체는 대충 아실 거 아니야. 뭐 고무도 전기 안 통하고 유리도 안 통하죠. 종이도 안 통하죠. 플라스틱 안 통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부도체라 하기도 하고 절연체라 하기도 한다. 자, 반도체를 봅시다. 자,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있긴 한데 많지는 않죠. 그다음에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 것들을 반도체라 그래.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특정 조건에 따라 자유전자가 생겨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 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근데 흐른다 하더라도 도체보다는 잘 흐르지 못하죠. 도체가 워낙 전기를 잘 통하는 거니까. 근데 부도체보다는 잘 흐르죠. 이런 원소가 뭐 있냐면 물질이 규소랑 저마늄이죠. 전부 다 14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단어의 주제가, 핵심 주제가 반도체를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게 이번 단원의 주제가 되겠죠.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친구들. 도체, 부도체, 반도체 구분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순수 반도체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반도체를 공부할 건데, 자, 순수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순수한 거. 자, 규소와 같이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하죠. 14족 원소가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규소, 저머늄이 되겠고요. 이 규소와 저머늄이 전부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으로 무한히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순수 반도체라 해.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해. 왜냐하면 깔끔하게 전부 다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생기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물질 내에 자유전자가 매우 적어서 전기 전도성이 낮죠.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반도체를 구성할 수가 없고,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줘야 되죠. 불순물을 첨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도핑 과정이라 하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그림을 한번 봐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 자, 실리콘 규소가 14족이니까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 그 원자과 전자만 점을 찍으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옆에 똑같이 규소가 있을 건데 이놈 또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여기 공유결합 하겠죠, 서로가. 마찬가지로 밑에도 또 규소가 4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여기 공유결합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 이해하시겠죠? 규소 원자 하나가 4군데 공유결합해서 무한히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 이걸 순수 반도체라 그래. 그럼 전자들이 전부 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쉽지 않겠죠.
물론 특정 조건이 되면 나오긴 하는데 이 전자가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밖으로 나와서 자유전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읽어보면 원자과 전자 넷쌍이 공유결합하고 있고 나와 있고요. 자, 모든 원자과 전자가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서 물질 내 자유전자가 매우 적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 가지고는 회로를 만들기 쉽지 않다. 전류가 잘 안 흐를 테니까.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다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뭔가를 첨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불순물을 첨가해 줘야 돼. 불순물 반도체가 우리가 쓰는 반도체가 되고요. 자,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도핑이랍니다. 도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성을 높인 반도체를 도핑 반도체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죠.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가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자, N의 약자라는 거는 네거티브거든.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게 부정적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음형, 마이너스형이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형 반도체를 합니다. 마이너스가 네거티브니까. 자, P형 반도체라는 거는 파지티브거든. 파지티브 맞나?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이겠죠. 파지티브. 파지티브라는 거는 플러스형 반도체를 말하는 거거든.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 자, 네거티브형이라는 게 뭐냐면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거. 다시 말하면 15족 원소를 첨가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인이 15족 원소가 되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아까 규소가 14족 원소였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가 있을 거 아니야. 4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물론 옆에 규소도 똑같이 공유결합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그럼 이 사이에 틈틈이 뭘 잡아넣냐면 15족 원소인 인을 잡아넣자고. 첨가한 거야. 그럼 이는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공유를 하겠죠. 지거.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인데 1개가 남잖아. 1개 남는 게 밖에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결합을 하고 나서 전자가 한 개가 남아 돌아. 1개 남겠죠. 5개니까. 그러면 이 순수 반도체에 15족인 인을 첨가하게 되면 전자들이 남아 돌게 되죠. 전자들이 남아 돌아서 마치 이 전자가 뭐처럼 자유전자처럼 전류를 흐르게 되는 거잖아. 전류 흐르게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가 남는 반도체, 그걸 네거티브를 합니다. 그 전자가 남아 도는 반도체. 남아 돈다 해서 외울 때 남는다, 남아, 남. 그래서 N으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형이라는 거는 자유전자가 남아 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15족을 도핑해서 자유전자를 남기는 반도체를 우리가 N형 반도체라 그래. 네거티브 반도체. 그럼 15족만 첨가하면 되는 거잖아. 15족 원소가 인이거나 또 비소거나 또 안티모니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P형 반도체를 보자고요. 자,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 13족을 말하는 거죠. 13족 원소를 도핑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붕소가 13족이잖아요. 해보자고, 똑같이 그림을. 자, 순수 반도체 규소가 똑같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렇게 4군데 결합하고 있고, 옆에 규소도 똑같이 이렇게 4군데 결합해서 무한히 붙어 있을 텐데, 여기다가 붕소를 첨가하면, 붕소는 원자과 전자 3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지가 하나, 둘, 3개인데 이 빈자리를 공유할 수가 없죠. 이 빈자리가 구멍이 뚫리거든. 비어 있단 말이야. 구멍이 생긴다고, 구멍이. 이 구멍이 마치 플러스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가 이 안에 채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구멍을,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 양공이라 그래. 공자가 구멍 공자잖아요. 그래서 양을 띠는 구멍이라 하죠.
양전하를 띄는 구멍, 양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전하를 띄는 것처럼 행동하거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P형 반도체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둘이 붙여놓게 되면 N형에 남는 전자가 이 P형의 구멍 있죠. 이 구멍이 플러스 구멍이잖아. 이 구멍으로 채워 들어가는 거라고. 구멍을 채워서 이동하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반도체가 세팅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 P형과 N형, 그러니까 N형과 P형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N형은 전자가 남아도는 반도체,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반도체가 N형 반도체고, 무엇을 도핑하는 거야? 15족 원소를 도핑하는 거고요. 자, P형 반도체는 자, 플러스형 반도체거든. 그래서 구멍이 생겨, 양공이 생기는 반도체란 말이야. 그래서 구멍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전자가 약간 부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13족 원소를 도핑해야 돼. 그 13족 원소가 붕소, 알루미늄, 갈륨 같은 거 있죠. 이놈을 이제 첨가해 주는 거야. 도핑해 주는 거야. 그래서 크게 두 종류만 외우시면 되거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네거티브형, 파지티브형. 이렇게 두 개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개념 쏙쏙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겠죠.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원자 핵에 의해, 전기력에 의해,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에 속박되어 있겠죠. 이번 문제는 도체면 도체, 부도체는 부도체, 반도체를 뭐 채워넣으라는 이야기죠. 1번 물질 내에 자유전자가 매우 많다. 당연히 도체죠. 2번 전기 전도성이 낮아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는 부도체가 되겠고, 3번 도체보다는 전기를 잘 안 통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자유전자 생기는 건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죠. 이거 찾으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3번 칸을 채워봅시다.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성이 되겠죠. 전기 전도성을 높인 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의 인, 비소. 자, N형이잖아. 네거티브, 전자를 남겨야 되거든. 그럼 15족 원소. 원자과 전자가 5개. 15족을 첨가하면 N형이 되는 거야. 절대 까먹지 마세요. 헷갈리면 안 된다. 자,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의 붕소, 알루미늄과 같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3개짜리를 첨가해야 돼. 그래서 양공이 생겨야 되거든. 비어 있어야, 전자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P형 반도체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념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는 자,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이제 반도체가 핵심 주제거든. 자, 읽어봅시다. 자,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전자 부품이고요. 전류를 제어한다. 전류를 제어한다는 건 어떻게 제어한다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고 또는 흐르지 않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신호를 증폭한다. 전류가 작은 전류를 아주 크게 뻥튀기 한다. 이걸 증폭이라 하죠. 뻥튀기 하는 거를. 전압도 뻥튀기 할 수 있고 전류도 뻥튀기 할 수 있고, 그걸 증폭이라 그러고. 자, 스위치 작용이라는 거는 이거죠. 우리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하거나,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조절하는 걸 우리가 스위치 작용이라 하거든. 뭐 뒤에 자세히 공부하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등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는 걸 우리가 반도체 소자라 그러거든. 4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해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 읽어봅시다.
자, 반도체 소자의 재료는 그냥 반도체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반도체인 규소는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산염에서 얻을 수 있죠. 그럼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고, 그 다음에 규소니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땅 속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대부분 다 규산염 강물이잖아. SiO2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규소가 매우 싸거든, 재료가. 그래서 규소로 기본적인 재료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 반도체는 원가가 되게 싸죠. 기술력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반도체 소자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되겠죠. 이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이번 다운의 주제가 되는데 한 번씩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다이오드부터 봅시다. 자, 영어겠죠, 당연히. 다이오드죠. 그러니까 다이가 두 개란 뜻이죠. 두 개 다이. 오드라는 게 극이란 뜻이거든. 노드. 그러니까 극이 두 개 있는 반도체를 다이오드라 그래. 극이 세 개 있으면 트라이오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두 개를 접합시킨 거를 다이오드라 그래. N극과 P극.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N형이 음극이잖아. P가 플러스 극으로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N형과 P형을 접합하여 만든 반도체를 우리가 다이오드라 그래. 그래서 N형과 P형 반도체를 결합한 소자가 되죠. 그러니까 원리를 좀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번 잘 봐. 자, 회로를 만들 텐데 우리가 회로도에서 전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리게 되죠.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짧은 부분이 음극이 되는 거고 긴 부분이 양극이 되는 거야.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가 남아 도는 거니까 이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남아 돌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충분히 있는 상태를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 그랬거든. 이 구멍인데 플러스 구멍, 양공이 충분히 있는 상태, 이 반도체를 P형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전압이 현재 순방향이라 하는 거거든. 순방향. 이 방향을 잘 봐. 자, 음극에서 전자가 나오겠죠.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를 밀어낼 거 아니에요. 전자를 밀어내면 이 전자가 이 구멍 있죠. 플러스 구멍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동하게 돼서 전자가 자연스럽게 잘 들어오겠죠. 전자가 잘 이동하니까 이걸 우리가 순방향이라 그래. 전류가 잘 흐른다. 전자는 어차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지만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거든. 전류의 방향은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꼭 기억하자. 이거 찾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 이걸 순방향 상태. 순방향으로 잘 접합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반대를 보자고요. 자, 이제는 전압을 반대로 깔았어. 이런 식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N형은 전자가 남아 도는 상태가 N형, P형은 양공이 남아 도는 게 P형인데,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N형의 음극, 그러니까 전자가 당연히 이게 플러스니까 왼쪽으로 쏠리게 되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양공 플러스를 띄니까 여기 음극이잖아. 그래서 오른쪽 쏠리게 되죠. 가운데 전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서로 분리가 되니까 전자와 양공이 서로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전류가 흐르려면 이 전자가 양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전압이 반대로 걸려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상태를 우리가 이 방향을 역방향이라 하죠. 역방향. 역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전압이 순방향 걸려있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데 이 전압이 역방향에 걸려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게 바로 다이오드의 핵심 기능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게 하고 흐르게 하는 것을 다이오드의 핵심 기능이 된다고. 실제로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순방향 잘 찾아야 되고 역방향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잘 찾아야 된다. 그렇지? 읽어보면 특징이 핵심이잖아. 이게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게 다이오드의 핵심이 되는 거고, 어디에 이용하냐면 자,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 작용을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정류라 그래. 정류 작용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교류가 뭔지 모르고 직류가 뭔지 모르잖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자고. 일반적으로 회로 있죠. 건전지를 달았어. 이렇게 이쁘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구를 달았어. 자, 건전지는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안 튀어나온 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전류가 당연히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직류회로, 직류라 그래. 직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걸 직류라고 하는 거야. 그지? 직류가 뭔지는 알죠? 우리가 쓴 게 다 직류죠. 일반적으로 회로를 만들 때. 그럼 교류는 뭐냐면 집에 쓰는 전기가 다 교류가 되는데, 집에 돼지코 있죠? 구멍이 2개 있으면 내가 컨센트를 가지고 이렇게 꼽잖아. 구멍에다가. 근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진 게 아니죠. 이 구멍을 아무 때나 꼽아도 전류가 잘 통하잖아. 그죠? 이런 걸 교류라 그러거든. 우리가 쓴 가정용 전압 자체가 220V고요. 진동수가 60Hz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 진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류가 60번 왔다 갔다 1초에 60번 진동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몇 번 바뀌냐면 무려 120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전류, 그걸 교류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진 전류가 직류가 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수시로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 이걸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쓴 우리가 전기는 전부 다 교류가 되겠죠. 콘센트 꼽으면 다 교류 전기 쓰는 거거든. 220V에 60Hz, 1초에 무려 120번 바뀐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핸드폰 충전할 때 아답터를 쓰는 거잖아. 그지? 아답터의 기능이 뭐냐면 이 교류를 뭐로 바꾼다? 직류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이렇게 바뀐다고. 근데 다이오드를 세팅하게 되면 순방향은 전류가 잘 흐르는데 여기는 안 통한다 그랬으니까 한쪽 방향만 통하게 하고 반대쪽은 다 죽여버리는 거지. 한쪽만 통하게 하는 이 작용을 우리가 정류작용이라 그래. 우리가 보통 핸드폰 충전할 때는 아답터가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답터가 되는 거거든.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한번 볼까? 그림에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현재 왼쪽 그림이 교류인 건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계속 바뀌죠. 근데 다이오드를 다이오드를 세팅하게 되면 한쪽 전류, 이쪽 전류 한쪽을 삭제해 버리죠. 자, 간격이 매우 좁거든. 그래서 삭제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간격이 매우 좁으면 마치 직선으로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직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한쪽 방향만 흐르게 되는 거니까. 이걸 뭐라 한다?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중요한 표현이거든.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류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수시로 바뀌는 교류를 한쪽 방향 전류 직류로 바꾸는 그 작용을 누가 한다고? 다이오드가 하는데 그 이름을 정류작용이라 하는 거라고.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정류작용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가 LED가 되겠죠.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똑같은 다이오드인데 빛이 난다는 거지. 발광한다는 이야기거든. 영어로는 약자가 되겠죠. 라이트겠죠. L이. E가 이미팅이거든. 단어가 맞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이게 발광이라는 뜻이니까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죠. 자, 똑같은 원리인 거지. 방금 다이오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N형과 P형이 접합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면 이게 순방향인데 N형에 남는 전자, 자유전자가 P형의 양공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게 순방향이거든. 그런데 이 반도체의 특정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이 전자가 양공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외부에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자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럼 전자가 양공으로 들어갈 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양공이 에너지 레벨이 약간 낮기 때문에 이로 들어갈 때 보통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열 말고 이게 빛이 발생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용한 게 바로 LED가 되겠죠.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쓰는 전구가 전부 다 LED잖아. TV도 LED를 이용한 거고요. 빛이 나오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문제 다 풀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소자. 그치? 똑같이 N형과 P형을 접하면 다이오드거든. 특징을 보시게 되면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색이 다르죠. 그러니까 원소가 무엇을 도핑했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죠. 이걸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를 한다. 뭔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똑같은 발광 다이오드인데 앞에 유기가 붙었잖아. 유기가 오르가닉이거든. 유기물. 올가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기물이란 게 탄소화합물이야. 그치?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특정 탄소화합물, 유기물, 생명체 또는 뭐 탄소화물이 뭔지 아실 거 아니야. 특정 탄소화물은 전압을 걸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탄소화물이 있대. 탄소화합물이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서 자체 발광하는 물질이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유기물에다가 특정 유기물 탄소화합물에다가 전압을 걸었을 때 거기서 빛을 방출한다고. 그 소재 신소재란 말이에요. 그 소재를 이용하는 거. 탄소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원소를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유기물로 합성해서. 그걸로 가지고 빛을 내는 거야. 자, 읽어보시면 전류가 흐를 때 유기물 자체에서 빛을 방출하는 소자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가 유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데 유기물을 바르게 되면 휘어질 수 있잖아. 이게 소재를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가볍게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얇고 가벼우면 휘어진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쓰는 게 OLED, 그지?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훨씬 더 선명하고 뛰어나죠. 요즘 핸드폰은 전부 다 OLED가 맞죠. 유기 발광 다이오드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트랜지스터. 좀 어렵죠. 자, 합성화가 되는데 어떤 합성화냐면 트랜이라는 게 영어로 안 쓸게. 트랜스퍼. 뭐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지스터, 레지스터. 합성어죠. 자, 레지스터가 저항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저항을 바꾸는 물질인 거야, 그냥. 트랜지스터. 물론 저항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마치 우리가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는, 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반도체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야. 선이 3개 나온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대충 그림 그리게 되면, 자, 다이오드는 극이 2개였잖아. 트랜지스터는 3개거든. N형과 P형과 N형을 접합하거나, 뭐 반대로 P형과 N형과 P를 접합해도 되긴 되거든. 그래서 회로를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이 3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이 3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트랜지스터거든. 자, 원리는 어렵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니까 알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딱 2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일단 봐봐.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결합했다는 거는 이렇게 PNP로 결합하거나 NPN으로 결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너무 중요한 건 이거 2가지죠.
증폭 작용하고 스위치 작용. 자, 증폭 작용이 말 그대로 작은 전류를 크게 뻥튀기 하는 거를 증폭이라 그래. 아주 작은 전류를 크게 뻥튀기 하는 거를 증폭 작용이라 하고, 그게 트랜지스터의 핵심 기능이고. 자, 스위칭 작용이라는 건, 스위치는 껐다 켜는 거잖아. 전류를 아예 안 흐르게 하거나 그 다음에 흐르게 하거나 이걸 조절할 수 있다. 결론은 말하면 저항을 조절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잖아. 저항을 조절해서 전류를 조절한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름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거의 모든 반도체는 뭘 쓴다? 트랜지스터를 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 원리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아주 예전 교육 과정에서 물리에서 나오긴, 물리원에서 나오긴 했는데 요즘 빠졌거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증폭 작용과 스위칭 작용. 자, 이용이라는 건 대부분 전자기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트랜지스터라고 한다. 이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회로도가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야? 다이오드밖에 없는 거니까. 아까 다이오드 순방향과 역방향만 잘 구분하시면 문제는 전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직접 회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직접 회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집자가 모을 집자잖아. 집중하다 집자거든. 적자가 쌓을 적자야. 아까처럼 트랜지스터 같은 반도체를 매우 작게 만들어서 이 안에 직접 쌓아 놓는 거야. 몇 천만 개, 몇 십만 개를. 나노 사이즈 아주 작게 만들었어. 그런 걸 직접 회로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 IC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직접 회로야. 뭔지 아시면 돼요. 이거 왜 배운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등장한 내용이라서 읽어봅시다. 자, 다양한 반도체 회로 소자를 하나의 기판으로 만든 거야. 반도체를 때려 넣은 거지, 안에, 기판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디지털 기기에 이용된다.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다 들어가 있죠, 반도체가. 종류가 두 종류가 되는 거거든.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가 MPU, 그 다음에 MCU. 자, MPU가 뭐냐면, 말 그대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컴퓨터에서 CPU가 대충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 여학생들이. 내가 수업해 보니까. 그래서 설명하기 애매하긴 한데 그냥 컴퓨터의 뇌죠, 뇌. 연산하는 곳, 그걸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 처리 장치. 남학생들은 거의 다 알던데 여학생들은 거의 잘 모르더라고. 수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연산이 핵심이야. 두뇌라고 보면 돼. 컴퓨터의 두뇌라고 보면 되죠. 연산을 하는 게 MPU. 다른 말로 그냥 이걸 CPU로 하기도 하거든, 그냥. 줄여서. 똑같은 말로 쓰긴 하는데, MPU. 용어만 외우자는 거예요, MPU. 연산만 한다. 그러니까 생각만 한다 보시면 되고, 연산만 한다. 계산만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CU는 컨트롤러거든.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입출력, 모든 게 하나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의 작동을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직접 회로. 이 안에 다 때려 넣었다 보면 되거든. 그걸 MCU라 그래. 나도 이건 잘 몰라.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도체 전공한 것도 아니라서 어렵겠죠. 기술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산, 그러니까 데이터 제어 연산 정도 외우셔야 되겠죠. 연산만 하는 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MPU가 되는 거고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안 나올 것 같거든. 직접 회로가 뭔지 아시면 될 것 같아. 반도체를 때려 넣은 거죠. 모아서 집중해서 그치, 쌓아 놓은 거를 직접 회로야. 직접 회로. 발음 조심하시고. 직접이 아니다. 간접 직접이 아니고요. 직접 했다는 거, 직접. IC 회로가 됩니다. 그죠? 이거 아시면 뭐 다 맞출 것 같은데. 그럼 다 했나? 아, 활용이 남았네요. 읽어봅시다. 어디 쓰는지 뭐 활용하는 거잖아. 읽어보시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전기적 성질은 일상생활에 쓰이겠죠. 도체부터 볼까? 당연히 전기 잘 통하니까 전기기계 잘 활용되겠죠. 자, 구리 보시면 가격이 저렴해요. 전선의 원리 이용하죠. 물론 도체 중에 저항이 제일 작은 게 은이잖아. 은이거든.
근데 은은 우리가 전선에 쓰면 너무 비싸잖아. 다 훔쳐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보다는 전류가 조금 장에 조금 더 크지만 가성비가 좋은 게 구리가 되죠. 그래서 구리를 쓰는 겁니다. 전선에 비싸지도 않고 전기 잘 통해서. 근데 금은 거의 부식이 안 되죠. 산화가 안 되고요. 금속 중에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것도 금이기 때문에 얇게 가공하기 쉬워서 아까 MCU 있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반도체 칩에 금이 반드시 들어가긴 하거든. 그래서 이용된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부도체는 전기를 안 통하는 거니까 저런 소재로 쓰게 되죠. 고무는 당연히 전기 안 통하니까 읽어보시면 습기와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전선의 피복, 외피에 우리가 고무를 싸는 거잖아. 이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세라믹이 뭔지 또 모르시니까 우리나라 말로 도자기 흙을 구운 걸 세라믹이라 합니다. 열에 매우 강하죠. 막말로 우리 집이 불타도 타지 않는 게 뭐다? 변기가 불이 안 타죠. 변기는 세라믹이거든. 도자기로 흙으로 구웠잖아. 그래서 흙이 열에 엄청 강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고온을 견딜 수가 있죠. 몇 천도를 견딘단 말이지. 그죠? 도자기 구울 때 그렇게 넣잖아. 몇 천도에 굽잖아. 그죠? 그렇게 안 타니까. 열에 강하니까. 근데 고전압 전기 분야의 절연체로 쓰죠. 그죠? 요즘은 전봇대가 잘 없는데 전봇대 보시면 위에 그 도자기처럼 하얀 게 생긴 게 있는 것 잘 모르더라고. 이것도 애자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죠. 전봇대를 요즘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세라믹은 도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구운 게 세라믹이 돼. 열에 매우 강하고 전기도 당연히 안 통하겠죠. 그런 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유리는 뭔지 아실 거 아니야? 투명하고 전기도 안 통하고.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쓰겠지. 자, 반도체는 방금 했던 거에 다양하게 씁니다. 그냥 자율주행 쓰고 뭐 센서 쓰고 엄청나게 많이 쓰겠죠. 방금 했던 거지. 발광 다이오드는 그지? 우리가 보통 집에 쓰는 전등이 전부 다 LED잖아요. 그다음 TV도 전부 다 LED들 많이 쓰죠. 요즘에는 쓰고. 자, 트랜지스터는 그지? 센서에도 거의 모든 반도체가 다 회로가 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지니까 센서에서 온도, 습도, 압력 등에 의한 약한 신호를 증폭시키는 게 많이 쓰긴 하죠.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활용은 되게 쉬운 거잖아. 상식선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물질의 정기적 활용의 예가 나와 있네. 읽어봅시다. 전선은 내부가 도체로 되어 있죠. 구리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껍데기는 고무로 되어 있죠. 부도체로. 만지면 전류, 우리가 감점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정리된 거고요. 자, 터치 스크린은 당연히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해야 되잖아.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니까. 손가락 자체의 전류를 감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강화유리는 부도체겠죠. 강화유리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충격해서 보호해주는 게 강화유리가 되는 거고. 태양 전지판은 당연히 태양 전지가 반도체겠죠. 빛을 받으면 그지? 이 반도체는 전류를 흐르게 하거든. 그런 반도체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빛을 받으면 이 반도체 기판에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반도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는 당연히 보호막은 부도체가 되겠죠. 밀봉제. 외부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전부 다 맞추겠네.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읽어봅시다. 다 아는 거니까.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예가 또 나와 있는데 LED 등은 도체로 전기를 공급하고요. 물론 도체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LED 자체가 반도체니까 반도체로 빛을 내는 게 LED 등이고, 스마트 윈도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치? 스마트하게 창문을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러니까 스마트폰 터치 장갑도 당연히 도체를 이용하겠죠. 손가락 끝부분 도체와 부도체를 섞은 전도성 실로 만들어져 있다고 나와 있고, 레이저 포인트는 반도체로 레이저 빛을 발생시킨다고 나와 있긴 하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그 다음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 외에 다른 성질인 거지. 그러니까 전기 말고 다른 성질을 찾아보자는 거야.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자, 내열유리라는 거는 열에 강한 유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열 유리컵은 열을 받아도 쉽게 구조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유리컵 같은 거 있잖아. 이걸 내열 유리가 되는 거고요. 자, 바이메탈은 우리가 배웠죠. 바이메탈은 중학교 때. 온도에 따라서 열 팽창률이 다른 금속을 연결하는 거잖아. 자, 금속 A와 금속 B가 있는데 금속 A가 열 팽창률이 더 크다면 열 가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A가 더 많이 휘어지고 B는 적게 휘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휘어지는 게 바이메탈이죠. 이건 전기 전도성이 아니고 열 팽창률을 이용한 거니까 다른 거란 이야기지. 창문이 투명한 거는 당연히 바람이나 먼지 등은 통과하지 못하고 빛은 통과하게 하는 거잖아. 당연히 전기 전도성과 무관한 거잖아.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이런 걸 찾는 거니까 문제는 매우 쉽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가요? 자, 반도체를 활용한 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온도 센서, 압력 센서, 가스 센서, 저개선 센서가 뭔지는 알 거 아니야. 당연히 온도와 습도 센서는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거고요. 압력 센서 압력을 감지하는 거야. 가스는 가스 감지하는 거고,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을 감지하겠죠. 이런 걸 반도체로 쓴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자, 다 했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 쏙쏙. 4번. 자, 연결합시다. 반도체 소자를 연결하는 건데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다이오드. 자, 트랜지스터 너무 중요하죠.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 너무 중요하고요. 자,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거니까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건 발광 다이오드.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컴퓨터의 작동 제어 역할하는 직접 회로. 어렵지 않죠? 5번 볼까? 자, 괄호를 채워보자. 전선의 내부를 구성하는 구리는 전기 전도도가 커야 되겠죠. 당연히 도체가 되는 거고요. 자, 외피로 사용되는 고무는 전선 외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당연히 부도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땡땡땡은 온도, 압력, 저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므로 각종 센서에 이용된다. 그럼 반도체겠죠? 그러면 다 했나? 자, 문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잠깐 또 보고 갑시다. 다 배웠던 것들이라서 읽어보고 갑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이 순수 반도체 그림이죠. 꽉 차 있죠. 순수 반도체는 자유전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쓰기 힘들고요. 여기다가 도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뭔지 다 배웠죠.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형 반도체는 지금 15족 원소인 인을 도핑했으니까 전자가 남아돌죠. 이런 식으로 이 남아도는 게 자유전자가 되는 거거든. 전자가 남는 걸 N형이라고 그러고요. 자, P형은 13족 붕소를 첨가한 거니까 이게 구멍이 보이시죠? 빈자리. 이 빈자리를 우리가 뭐라 한다? 플러스 구멍이라서 양공이라 한다고. 이걸 P형 반도체, 파지티브 반도체를 합니다. 꼭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거든.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문제 보게 되면 땡땡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원자들 사이에 이동하면 전류가 흐른다. 자유전자라는 거는 바로 N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P형 반도체는 뭐가 빈자리를 이동한다는 거는 당연히 전자가 이동하겠죠. 전자가 빈자리를 이동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핸드폰을 분해해 놨거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스마트 기기에는 디스플레이에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터치 스크린, 메모리 칩 등이 뭐 활용된대.
읽어보시면 디스플레이는 OLED 반도체가 사용되어 있고요. 터치 스크린도 반도체고, 왜 전류를 감지해야 되는 거니까. 강화 유리는 부도체죠. 방수 처리를 백금으로 했네. 백금 니켈은 도체죠. 금속이니까. 배터리도 금속이죠. 도체죠. 배터리 리튬 배터리니까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도체로 만들었고. 자, 메모리는 IC회로 직접 회로가 되죠. 케이스는 알루미늄 도체고요. 플라스틱은 부도체다. 이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 보시면 된다고. 자, 문제 보시면 디스플레이, OLED, 터치스크린, 메모리 직접 회로에는 당연히 뭐가 쓰이는데 반도체가 쓰이죠. 반도체 소재가 사용된다는 거죠. 결론은 반도체다. 자, 다 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내신 탄탄 문제가 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원자의 모습이 나와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A가 뭔지 다 아시죠? A가 전자가 되고요. 자, B가 원자 핵이 되겠지. 문제를 보자고요. 자, A는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에 속박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죠. 자,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지 않고 반대 방향이다. 왜냐하면 A가 받는 전기력은 이렇게 받고요. B는 이렇게 받으니까 서로 반대로 끌어당기잖아. 서로. 그래서 방향은 반대 방향. 틀렸다. 디귿 원자들이 결합한 경우 물질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A가 밖으로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원자들이 결합한 물질에서 내가 마찰 전기 비비게 되더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전자가 밖으로 탈출해서 자유전자가 될 수가 있겠죠.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설명을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죠. 도체는 반도체보다 물질 내에 자유전자가 많은 것도 맞고요. 자, 부도체는 물질 내에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도 맞아. 4번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아진다. 그건 아니지. 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진 않아. 4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5번 도체, 부도체, 반도체는 물질 내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죠.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봅시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만든 물질과 전구, 전지로 연결된 회로 중에 불이 켜지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잖아. 1번 구리도 도체고 알루미늄 도체죠. 금속이니까. 그러니까 1번이 전기가 잘 통하겠죠. 2번은 종이 때문에 안 통하겠네. 종이가 부도체니까. 3번 둘 다 부도체죠. 4번은 고무가 부도체죠. 5번은 유리가 부도체니까 1번만 전기를 통하게 되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4번 봅시다. 자, 동일한 크기의 원기둥 모양의 막대 P와 Q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나가 P를 먼저 연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P를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러. I0. 근데 나는 P를 Q로 바꿨대. 바꾸니까 더 잘 흘러. 2배 더 잘 흐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Q가 저항이 작은 놈이란 이야기고요. 전류가 잘 흐르니까 P는 Q보다는 저항이 큰 거죠. 근데 둘 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둘 다 도체가 되는 거지. 둘 다 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부도체가 아니고 도체가 돼야 돼. 틀렸고요. 자, 전기 전도성은 Q가 P보다 높은 게 맞죠. 전류가 더 잘 흐르니까. 그러니까 물질 내 자유전자 누가 더 많겠니? 당연히 Q가 더 많겠죠. P가 Q보다 많은 게 아니죠. Q가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틀렸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순수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부도체에 가깝죠. 순수 반도체는 그렇다는 이야기야. 규소, 저마늄, 순수 반도체 맞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소로만 돼 있죠. 전부 다 14족으로 만든 거를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다. 답은 5번이고요. 6번. 순수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이 낮은 까닭을 화학 결합과 관련지 설명하래. 전부 다 공유 결합하고 있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가 적다는 거야?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전류가 안 통한다. 잘 안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거 쓰면 답이 됩니다. 7번 봅시다. 자, 반도체를 구분했죠. 자, 순수 반도체가 있고 P형과 N형이 있네. 자, 불순물을 첨가했는가 아니오가 순수 반도체잖아. A가 순수 반도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원자과 전자가 5개, 15족을 첨가했다. 15족을 첨가한 게 바로 N형이 되죠. N형. 그렇지 않은 게 P형이 되는 거잖아. 이거 구분하시라고. 그러면 A는 순수 반도체가 맞는 표현이고요. P형은 A보다 전기를 잘 통하죠.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디귿, 첨가하는 불순물의 원소의 원자과 전자 B가 C보다 한 개 더 많은 게 아니고 C가 더 많아야 되죠. C가 15족이고 B가 13족을 첨가한 거니까 그 두 개가 더 많아야 되거든. 틀렸다 이거는.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 8번 보겠습니다. 자, 가의 그림 보면 바로 나오죠. 다이오드. 나는 트랜지스터. 이거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되고요. 자, 옳은 걸 찾는 거네. 가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아니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나는 회로에서 전압을 증폭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하죠. 증폭과 스위치 작용한단 말이야. 이게 맞는 표현이야. 가와 나는 모두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맞죠. 가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고요. 나는 흘렀다가 또는 안 흘렀다가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류를 컨트롤 둘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전선이고 나는 태양 전지판, 태양광 발전의 전지판이 나와 있는데 옳은 걸 찾는 거죠. 가의 내부에는 도체를 사용해야죠. 맞는 거고요. 나에서 빛을 받으면 전압을 발생시키는 소재는 반도체겠죠. 자, 가와 나에는 모두 부도체가 사용되긴 하죠. 이 껍데기 피복이 부도체고요. 이 앞에 그 보호막이 다 부도체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고 10번은 그림은 스마트 기기 핸드폰이잖아요. 자, 케이스에 사용된 알루미늄은 도체가 맞죠. 알루미늄 도체가 맞고 금속이니까. 자, 방수 소재 니켈도 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 틀린 표현이야. 자,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OLED 당연히 유기 발광 다이오드잖아요.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이죠. 11번 다음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설명인데 스마트 기기는 말 그대로 핸드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도체는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부도체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기기를 보호하고 반도체는 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모두 활용한 제품 한 가지 쓰래. 뭐 쓸까? 자, 핸드폰 충전기 아답터라 그러죠. 충전기를 보게 되면 당연히 도체가 똑같죠. 도체가 뭘 공급하는데 전류를 공급하게 되고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껍데기잖아. 플라스틱 껍데기 외부 충격 보호는 똑같이 하는 거고 자, 반도체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니까 뭘 쓰는 거야? 정류작용하는 거죠. 정류작용한다 쓰면 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뭔지 다 아실 거 아니야. 그 다음 1등급 도전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1번 봅시다. 자, 그림은 동일한 전지와 동일한 전구가 P와 Q, 전구가 P와 Q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XY가 세팅되어 있는데, 현재 다이오드가 세팅되어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거네. X와 Y는 도체 또는 부도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실험을 보게 되면,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P에 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 자, P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 Q에는 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야. 그럼 전류가 P 쪽에만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니까 X가 도체인 걸 알 수가 있고요. Y가 부도체인 건 알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이오드라는 거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 A에 연결하게 됐을 때 순방향이 돼야 되죠. 그럼 건전지가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잖아. 따라서 다이오드가 이쪽이 N형이 돼야 돼, 이쪽이 P형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순방향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찾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서. 자, B 연결해봐. 이제 B 연결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다이오드는 고정이잖아. 다이오드와 이 전압이 역방향이거든.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회로에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오드가 역방향이면 전류를 막아주거든. 못 가게. 둘 다 불이 안 켜진다. 이런 이야기 되죠. 자, 보시게 되면 기역은 A는 다이오드잖아. 다이오드니까 뭘 한다? 정류작용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기역은 O가 아니고 전부 X가 돼야 되죠. 틀렸다. Y는 도체가 아니고 Y는 뭐가 돼야 돼? 부도체가 돼야 돼. 틀렸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방향을 잘 보란 이야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2번 보겠습니다. 그린카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했죠. 딱 봐도 가는 전자가 남아 돌잖아. 남아 도니까 가가 N형 반도체가 되고요. 나는 빈자리 보이시죠? 양공이 보이네. 이건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는 N형 반도체가 맞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맞죠? 왜냐면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13조 원소를 도핑한 거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게 맞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P형과 N형, 가와 나를 복합적으로 결합한 소자가 대표적으로 트랜지스터니까 전자회로에서 전류를 증폭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죠. 3번 보겠습니다. 표가는 반도체 소자 A와 C 중에서 특징 기읍과 디귿이 나와 있는데, 자, 오른쪽 특징을 기읍과 디귿을 찾아서 매칭하라 문제가 되죠. 자, A와 C는 각각 LED거나 그 다음에 OLED거나 트랜지스터거나 가면, 자, 스위칭 작용하는 거는 트랜지스터만 가능한 거고요. 유기물질 이용하는 거는 OLED만 가능한 거지. 자,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되는 건 두 가지죠. OLED도 빛을 방출하지만 LED도 방출하잖아. 그러면 이 결론 OLED라는 게 두 가지에 전부 해당되는 거니까 나머지 한 가지만 해당되는 거거든. 두 가지 전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AA가 바로 OLED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OLED에서 안 되는 건 기억은 X가 되겠죠. 기억은 뭐냐면 스위칭 작용이라는 거잖아. 기억은 스위칭 작용이 되는 거지. 그럼 스위치 작용만 하는 건 뭐겠니? 이게 바로 C가 트랜지스터가 되겠다. 둘 다 X가 되겠고요. 자, B는 LED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X가 되겠죠. LED는 여기 보시면 빛이 방출되는 거. 그럼 니은이 빛이 방출되는 거고요. 디귿이 유기물질 이용하는 게 되겠죠. 이거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A는 X가 맞고 B는 트랜지스터가 아니고요. B가 LED가 돼야 되는 거지. 틀렸다.
니은은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방출되는 게 니은이 맞죠. 이거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좀 헷갈리죠? 4번. 자, 다음은 어떤 제품 속에 이용된 소재 A와 C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A와 C는 도체거나 부도체거나 반도체다. 자, A, 도선 속에서 전류가 흐르게 한다는 건 당연히 도체죠. A가 도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스마트 기기의 터치 스크린 딱 봐도 B는 뭐겠니?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거네. C는 외부 충격 보호하는 거는 C가 부도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문제를 풀어봐. 자, A, 도체는 온도 변화에 의해 휘어지는 바이메탈 소재로 사용되죠. 바이메탈 소재는 금속이거든. 무조건 도체로 쓰는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바이메탈 이야기는 했었어, 앞에. 그지? 열 팽창률에 따라서 휘어지는 거잖아. 무조건 뭘 쓰는 거야? 금속을 소재로 쓰는 거야. 도체가 맞죠. 자, B는 반도체니까 다양한 센서에 이용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투명성은 C만 가진 특성. 자, 부도체가 투명하긴 하지. 유리가 투명한 거니까. 근데 투명성은 부도체만 가진 특징은 아니지. 반도체도 투명한 게 많거든. 터치스크린 쓸 때도 다 투명한 거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투명성은 부도체만 가진 특징이 아니란 이야기야. 반도체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단원 정보 문제 풀어봐야 되죠. 1번 보죠.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요. 원소를 바로 배치해 봅시다. A가 리튬인 거 바로 아실 거죠. C가 플로린, D가 네온, 그 다음에 B가 나트륨이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같은 족 원소, 1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이잖아. 맞는 표현이고, C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똑같죠. 왜냐면 같은 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디귿, B가 전자를 한 개 잃으면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겠죠. 껍질이 하나 벗겨질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2번 봐요. 자, 표는 이 3주기 원소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에 대한 원자과 전자 수의 비율이 나와 있죠. 자, X는 3주기 원소라고 나와 있고, Y와 Z는 같은 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W부터 찾아보자고요. 자, 껍질이 2개고 원자과 전자 1개가 돼 2분의 1 되려면, 그죠? 4분의 1은 될 수가 없잖아. 껍질 4개면 4주기 원소가 되니까 조건이 3주기래야 맞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껍질 2개고 1족 원소가 되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리튬이 되겠죠. 2주기 1족 원소 리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3주기라고 했으니까 비율이 1이라는 거는 3분의 3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껍질이 3개 3주기 맞고, 원자과 전자 3개니까 13족 원소. 3주기에 13족 원소 뭐겠니 친구들? 알루미늄인 거야. 위치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Y와 Z를 보자고요. 자, Z 같은 족이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Z가 이 비율이 3이니까 2분의 6이라면 16족이 되겠지. 그지? 그럼 같은 족이면 이것도 16족이 돼야 되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2니까 비율이 3분의 6 하면 되겠죠. 그럼 맞아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이게 3주기 원소라면 비율 3짜리가 3분의 9는 될 수 없잖아. 왜냐면 3주기에 원자과 전자 9개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다 찾았죠? Y라는 거는 3주기 16족 원소니까 황이 되겠죠. 황. 3주기 16족 황이다. 황. 위치를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Z는 2주기 16족인 거니까 산소 원자가 되겠죠. 다 찾았죠?
W가 리튬, 그 다음 X가 알루미늄, 그 다음 Y가 황이고요. Z가 산소 원자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3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원자를 바로 찾아보자. A가 리튬인 거 바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B가 18쪽 원소니까 네온이 될 것이고, C는 3주기 17쪽이잖아.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금속 원소가 맞고, 리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 니은 B는 네온이죠. B가 두 개의 원자가 공유결합하니 비활성 기체는 누구와도 결합하지 않죠.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화합물 AC, A와 C는 당연히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이온 결합이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자, A는 원자 번호 11번이거든. 11번 보이시죠?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가 되고요. B는 17번인 거니까 염소 원자의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러면 A와 B는 같은 주기 맞죠? 나트륨도 3주기 원소, 염소도 3주기.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 자, A와 B가 화학 결합할 때 당연히 이온 결합할 텐데, A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는데 Na 플러스 이온 되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염화이온 되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야. 그럼 소금이잖아. A, B가 묻으면. 소금은 인류 생존에 상당히 필수적인 물질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소금 안 먹으면 죽어. 반드시 먹어야,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반드시 먹어야 돼. 그 다음에 화합물 A, B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니? 절대 안 통하죠. 고체에서는 전기 안 통해요. 고체에서 전기 통하는 거는 금속밖에 없어. 흑연을 제외한 금속밖에 없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은 맞죠? 화합물 AB는 물에 타면 전기 잘 통하죠.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5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나트륨 조각이 있는 건데,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액체가 석유에 보관되어 있겠죠. 알칼리 금속이니까. 그다음 연소 기체고요. 두 개를 반응했더니 고체, 흰색 고체가 생겼다는 건 뭐가 생겼다는 이야기야? 당연히 소금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NaCl.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나트륨이 보관되어 있는 액체는 물이 될 수가 없죠.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데 어떻게 물에 넣겠니? 그죠? 석유에 넣어야 된다. 니은 생성된 고체 물질을 구성한 두 입자의 전자 배치는 같다? 자, 소금이 생기잖아. NaCl. 그죠? 그럼 Na 플러스는 전자가 누구랑 똑같은 배치를 하게 되냐면 네온과 똑같은 배치를 하게 되죠. 전자가 10개 있으니까. 원자번호 10번. 염화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배치를 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배치되니까 두 개 같은 배치가 아닌 거잖아. 틀린 표현이다. 디귿, 고체 물질이 생성될 때 전자는 나트륨에서 염소로 당연히 이동하는 게 맞는 거죠. 나트륨의 전자가 염소로 이동하는 건 맞잖아, 이거는.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죠. 6번 봐요. 그림은 화합물 AB2와 CA의 결합 모형이거든. 자, AB2를 보게 되면 여기 한 쌍, 두 쌍 공유결합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O에다가 F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 분자 구조가 OF2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전자를 세면 된다, 친구들. 원자가 전자 세면 돼. 이게 하나, 둘, 셋, 넷, 자기 거 하나, 6개 있는 거지. 그게 산소가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전자가 지 거만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잖아. 이건 지게 아니죠. 산소 거니까, 위에 거. 그래서 7개니까 플로린인 거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AB2는 OF2라는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돼서 2 플러스 되는 거 뭐니? 이거는 마그네슘 이온 2 플러스, 전자를 2개 잃어서 이렇게 전자 10개 된 거잖아. 이것도 충분히 알 수 있고, A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구나. A가 산소죠. 우리 구했죠. A. 산화 이온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문제 풀죠. AB2는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고 CA는 이온 결합이잖아. 화학 결합 종류가 같진 않죠. 다르다. 자, 원자 번호 C가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이고요. B가 플로린 9번이죠. A가 산소 8번이잖아. 이게 맞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도 외워주면 매우 좋죠. 20번까지는 외우자 그냥. 그래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C와 B. C가 마그네슘이었고요. B는 플로린이거든.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2 플러스 이온이고 플로린은 그냥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이거 두 개 필요하죠.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래서 MgF2란 화합물이 생기니까 1대2로 붙는 게 맞죠. 이온 결합으로.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봅시다. 자, A가 수소 원자 바로 나오고 B가 8번이니까 산소 원자 바로 나오고, 자, AB2는 뭐겠니? 물이죠. 워터. 물입니다. 자, A는 수소니까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당연히 생긴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공유 전자 쌍수를 세자는 거야. A2는 뭔데? H2 분자고 B2는 O2 분자잖아요. H2는 단일 결합이고 O2는 이중 결합인 거 대충 아시죠, 친구들? 우리 공부 다 했던 거니까.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야. 자, 이게 잘 안 되면 공부를 다시 하시고요, 앞에. 그 다음에 AB2는 물이잖아, 물, 워터. 물에다가 설탕 녹이면 전기 통하니? 전기 안 통합니다. 설탕 자체가 전기를 안 통하는 분자야.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고, 자,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죠. OCr패, O, C, R, 패 4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산소니까 제일 많은 B가 산소, 그 다음 많은 경우는 규소, 그 다음에 이게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그럼 A는 산소가 아니고요. A는 실리콘 규소잖아. 틀린 표현이고. 자, B가 산소거든. 별 중심부에서 만들어지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 만들어지긴 하죠. D, 철이죠. 철은 A, 규소보다 훨씬 무겁죠. 그래서 지구 핵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되겠고요. 9번 봅시다. 저 광물 구조가 나와 있고요. A가 무슨 구조? 판상 구조, 판상 뭐 있니? 흑음모가 되겠고, B가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 됩니다. 다 암기를 하시고요. C가 망상 구조, 망상. 자, 망상 구조는 여기 있는 장석이 되겠죠. 자, 광물색은 판상구조 흑음모거든. 당연히 C 망상구조 장석은 밝은색이거든. A가 C보다 어두운 게 당연히 맞죠. 다 기억하시죠? 자, 광물에 충격을 가하잖아. 그럼 C는 장석이거든. 장석은 깨지지 않고 뭐가 된다? 쪼개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다. 장석은 쪼개진다. 그죠? 장석 쪼개져. 깨지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판상도 쪼개지죠. 판상 한 방향 쪼개짐이고, 그 다음에 장석은 두 방향 쪼개짐이라고 그랬다. 꼭 기억하시고. 디귿. A와 C 중 규산염 삼연체끼리 공유하는 산소의 수 누가 제일 많겠니? C가 제일 많겠죠. 가장 많이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B가 아니고 C가 제일 많은 거다.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되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죠. 10번 보죠. 자,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와 B의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DNA거나 단백질이래. 바로 알 수 있는 게 구성원소로 인을 포함하는데, 자, 인을 포함하는 게 당연히 DNA죠. 왜? DNA는 인산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인을 포함한 B가 DNA가 되고, 그럼 A가 단백질이 되겠지. 됐죠?
그럼 이제 특징 효소의 성분이란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그럼 가에 해당하는 게 맞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 그게 맞는 표현이고요. A 단백질이죠. 기본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되어 있죠.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고 이 결합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B는 기본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 이건 단백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그림은 두 종류의 핵산 가와 나의 구조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기읍과 리을은 각각 다른 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나는 DNA가 되겠죠. 왜냐면 이중나선 구조니까. 그럼 구하는 옆에 붙어 있는 거는 당연히 사이토신이 될 거니까 빨간색은 사이토신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밑에 있지 위에는 없잖아. 보라색이. 그럼 보라색이 유라실이 될 거고요. 그럼 노란색이 아데닌이 되겠지. 아데닌. A와 T가 결합하잖아. 죄송합니다. 유라실이 아니라 DNA니까. 아이씨. 이게 타이민이 되겠죠. 타이민이 될 거고 여기가 유라실이 되겠죠. 이게 RNA니까. 됐죠? 그래서 기역이 유라실이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문제 풀어봐요. 디귿은 아데닌이 맞죠. 아데닌이 맞고 자, 가는 RNA잖아. 라이보스가 있는 게 맞고 나는 DNA니까 디옥시라이보스가 있는 것도 맞아. 나에서 타이민의 비율이 23%라면 염기 니은이 뭔데? 사이토신이죠. 이 사이토신은 몇 프로인가 묻는 거잖아. 계산해 봅시다. 자, 타이민이 23%면 우리가 A와 T가 결합하잖아. 그럼 이게 23%, 아데닌도 23%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46%. 나머지 구안인과 사이토신 합이 얼마 나와야 돼? 5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이토신은 당연히 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27%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번 봅시다. 자, 그림은 물질 A, 그 다음 규소, 물질 B. 그럼 뭐다?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인데 규소가 반도체니까 자, 반도체보다 전도수 높은 거는 B가 도체가 될 거고요. A가 부도체가 되겠죠. 됐죠? 그럼 A는 부도체인데 니켈은 도체죠. 금속이잖아. 그 틀린 표현이고. B는 도체니까 반도체보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도 틀렸죠.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 거잖아. 지금 물질 내 자유전자 이동에 따라 A와 B를 분류할 수 있겠죠. 자유전자가 이동 잘하는 거는 도체고 이동 안 하는 건 부도체인 거잖아.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13번. 그림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 있죠.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자, 기역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가 포함된다. 그러면 A라는 게 P형 반도체라는 이야기고 B가 N형 반도체라는 이야기잖아. 다 풀었죠? 그러면 A는 N형이 아니고 P형이 돼야 되잖아. P형. 그래서 P형. 그게 틀린 표현이고. 자, 다이오드를 구성하는 건 둘을 합쳐서 다이오드는 2개 붙여야 되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게 맞죠. 공통 교집합이 맞는 거지. 지금 규소에 비해 원자과 전자가 많은 거 15족을 넣었다는 이야기거든. 15족 넣은 거는 N형인 거잖아. N형 디귿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N형인 거니까.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LED, 그 다음에 가가 LED 그림이죠. LED. 그 다음에 나가 OLED잖아요. 가는 발광 다이오드에 걸어준 전압에 따라 방출하는 색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무엇을 첨가했냐에 따라서 원소에 따라 이미 정해진 값이거든. 그게 틀린 표현이야. 나는 전류가 흐를 때 물질 자체에서 빛을 방출하죠. 유기물에서 빛을 방출한 게 맞고, 가와 나 모두 반도체를 이용한 게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 15번 표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나와 있죠.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가는 금속이니까 도체가 맞는 거고요. 나는 비금속이잖아. 부도체니까 강화 유리에 이용된 소재가,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다는 중금속이니까 반도체잖아. 다는 터치 스크린에서 전류를 감지하는 소재 쓰이죠.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서술형 문제 16번. 18조 원소가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까닭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와 관련되어 설명하라는 거는, 자,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가 배치되어서 안정하다 쓰면 답이 됩니다. 그 끝이야.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요. A를 보자마자 산소인 거 바로 알겠고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B가 원자 번호 12번이야. 마그네슘. 17번이니까 염소가 되겠죠. 자, A와 B가 결합해 가면 B가 금속이고 A가 비금속이잖아. 화학식은 일단은 MgO가 되는 거니까 BO라고 써야 되겠죠. 아이고 있어, 죄송. 이걸 표현할 때 BA라고 써야 되겠죠. 화학식을. 이 결합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써야 답이 되겠죠. 그 다음 B와 C가 붙으면 우리가 쓸 수 있죠. 일단 마그네슘은 2 플러스 이온, 염소는 1 마이너스니까 MgCl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C2로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죠. 둘 다 이온 결합이다. 이러면 답이 되겠죠. 18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한 DNA가 구조가 나와 있는 이중나선 구조. 자, DNA는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인데, 간단한 기본 단위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DNA가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원리는 염기서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염기서열이 핵심 키워드죠. 염기서열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지. 유전 정보 저장한다. 핵심 키워드는 염기서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반도체와 부도체 중 센서에서 외부 변화를 감지한 역할을 하는 걸 쓰라는 거지. 그게 당연히 반도체죠. 그지? 그 까닭은 외부 변화에 의해서 전도도가 바뀌거든. 그 이유는 외부 변화에 따라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바뀐다고. 전기 전도도가 변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맛보기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1번. 자, 그림은 화합물 AB와 CD의 결합 모형이 나와 있고요. 자, 보자마자 앞에 AA 플러스 Mg 마그네슘 2 플러스인 걸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림 보고 바로 찾아내야 되는 거야. B 마이너스 딱 봐도 산화이온이 되겠죠. 그럼 이 결합은 MgO라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 C는 나트륨 플러스 이온 1 플러스니까
D는 플로린화 이온이잖아. 그래서 이건 NaF의 그림이 둘 다 이온 결합인 거잖아. 그러면 A와 D 중에서 2주기 원소 찾아볼까? 자, 마그네슘 3주기, 나트륨 3주기니까 2주기는 산소와 플로린 2주기잖아. 두 가지 맞다는 이야기야. 자, A는 마그네슘이잖아요. 비금속이 아니고요. 금속 원소인 거야. 틀린 거고요. 자, BD2. 자, BD2를 볼까? B가 산소, D가 플로린이야. 산소 비금속이고 플로린 비금속이면 이온 결합이 아니고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죠. OF2를 말하는 거거든. 이거는 공유 결합인 거야.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풀만하죠? 2번. 자,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요. 전자를 세어보자는 이야기야. 자, W는 껍질 두 개죠. 2주기 원자가 되는 거고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산소. 2주기 16조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 그 다음 X는 껍질 3개니까 3주기 원자가 되는데, 원자가 전자 1개 있죠. 나트륨이 되겠고요. Y는 마찬가지로 껍질 3개니까 3주기인데, 원자가 전자 2개 있잖아. 이게 마그네슘 원자. Z는 껍질 3개니까 3주기 맞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잖아. 17조 원소, 염소가 되겠죠. 다 풀었죠? 자, 문제를 봅시다. XZ 나트륨과 염소,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NaC의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네. 소금 수용액은 전기 잘 통하죠. 물에 타면. 맞는 표현이고. 자, Z2W야. Z가 염소고 W가 산소죠. 그죠? 그럼 뭐라는 이야기야? 비금속과 비금속의 콜라보니까 이온 결합이 아니고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인 거지. 틀렸다. OCl2라는 공유 결합 물질인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W와 Y, W 산소, Y가 마그네슘이야. 맞나? 맞죠? 그렇죠. 가면 마그네슘이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원자가 이제 3개네. 이게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Y 문제 없죠? 죄송합니다. 13조 알루미늄이죠. 이거 보니까 왜 나왔냐 싶어서 확인하니까 마그네슘이 아니야. 자, W와 Y는 W가 산소고, 그러니까 이 산소고 Y가 알루미늄이잖아. 그럼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온이 되죠. 산소는 2 마이너스 이온 결합인데 당연히 이거 2개와 이거 3개 붙어야 되는 거니까 알루미늄 2개에 산소가 3개가 붙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산소가 3개, 알루미늄 2개 붙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3대2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잘 세야 되겠네. 원자과 전자.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보죠. 다음은 이중나선 DNA X에 대한 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은 서로 상보적인 단일가다 1과 2의 2로 구성된 X를 나타낸 것이고 X는 5개 염기쌍으로 되어 있고 자, 기역은 아데닌이거나 구아닌이거나 타이민 중 한 개 나와 있죠. 자, 가 박스 내에서 염기 4개는 모든 다른 종류다. 그지? C는 사이토신이래. 이게 사이토신. 그럼 바로 한 개 나왔죠. 오른쪽은 구아닌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지. 나머지 이 2개 중에 A와 T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 다른 종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걸 찾아내라는 것 같은 거죠. 자, 1번 가닥에서 비율이 2로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비율이 2라는 거는 구아닌이 1개 있으면 아데닌이 2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2분의 4는 안 될 거 아니야. 총 5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1번 가닥에서는 아데닌이 2개, 구아닌은 1개. 그죠? 남아있는 사이토신,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야 되지. 그 다음에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을 채우면 되죠. 근데 사이토신 1개 있잖아. 이게 1개 있단 말이야. 맞죠?
자, 오른쪽 보게 되면 이 비율이 1이란 이야기거든. 그러면 1분의 1이란 이야기니까 아데닌이 1개, 그 다음에 구아닌 또 1개. 그럼 아데닌 1개니까 타이민 또 1개가 있어야 되지, 상부적으로 붙으려면. 자, 구아닌 1개니까 사이토신 1개는 게 맞고. 그럼 이제 타이민은 여기 아데닌 2개 있으니까 이 타이민이 2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아닌이 1개 있으니까 사이토신은 1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그 조합은 다 찾았죠, 개수는.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하네. 그러면 이제 가에서 아데닌과 타이민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럼 봐봐. 이쪽이 만약에 타이민이라 그러면 이게 아데닌이 되거든. 그럼 분자가 조그만 게 아데닌인 거니까 왼쪽 이 1번 가닥에서 이게 아데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데닌이 1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틀렸다는 이야기거든. 따라서 바로 알 수 있죠. 이 가의 가닥에서는 반드시 이 왼쪽 게 아데닌이 돼야 되고 오른쪽 게 타이민이 돼야 돼.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이 조그만 분자가 타이민인 거니까 이놈이 타이민이 돼야 되고요. 이 기역이 아데닌 조합이 나와야 되죠. 됐죠? 뭐 이거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거네. 일단 문제를 풀어봐요. 기역은 아데닌이다. 기역이 아데닌이 맞고 2에서 A분의 T. 자, 2에서는 A가 1개, T가 2개니까 비율이 2가 맞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X에서 염기간 수소 결합의 개수 찾아가는 거잖아. 다들 아시겠지만 A와 T는 이중결합이고요. C는 3중결합이거든. 그쵸? 그러면 A와 T가 몇 개 붙냐면 AT 2개 붙죠. 여기 A 2개, T 2개 있으니까 이 두 군데 결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AT 반대도 있네. 그래서 이렇게 1개, 이렇게 2개니까 총 3군데 결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의 구아닌과 사이토신 하나 붙고 여기 사이토신 구아닌 1개 붙으니까 이건 2군데 결합하겠네. 따라서 AT는 총 3개 붙으니까 결합이 2개니까 2 곱하기 3에 6개 결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귀신 결합은 G와 C 결합은 하나가 3개 붙으니까 이게 2군데 결합이 있으니까 6개 결합하겠네. 더하게 되면 총 12개가 돼야 돼. 좀 어렵네 문제가.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너무 까다로운 문제가 되죠. 이렇게 나오려나? 이걸 예전 생명과학 2를 변형한 거다 보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좀 어렵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되죠. 자, 도체 또는 부도체인 고체 A와 B를 준비한대. 그지? 그럼 A를 가지고 했죠. 그럼 가에서는 A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른데, 그럼 A가 도체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A를 B로 바꿔서 측정했더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그럼 B는 부도체라는 이야기잖아. 매우 쉬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A가 도체가 맞다는 이야기고, 전기 전독성은 당연히 A가 B보다 높죠. 도체니까. B는 부도체거든. 태양 전지의 강화 유리에 사용되죠. 부도체니까. 강화 유리는 그냥 보호막인 거잖아.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